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는데 12월 첫째 주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리도 있습니다. 전복 장조림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행복한 아침 시작하기 이전에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가운데요. 오늘도 한겨울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나오신다면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날이 정말 추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영하 8.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졌고요. 대관령은 영하 1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최대 3cm가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동안은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겠고요. 도로에 빙판길이 생겨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은 영하 7.3도, 부산은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5도 이하로 종일 추울 텐데요. 서울은 영하 1도, 대구는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 언제 풀리나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다가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의 피해 소식인데요. 네. 네. 뭐 아시겠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업무 중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이 시멘트 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도 발동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일파만파의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산업에서 물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건설업 쪽의 시멘트, 그리고 철강, 자동차, 석유, 정유 여러 가지 이제 뭐 물건들에 대해서 물류 차질이 이제 빚어지고 있는데 일단 요구 사항은 그렇습니다. 안전 운임제를 지속해달라. 그리고 그 품목을 확대해달라. 이 안전 운임제는요, 이 거리를 정하고 그 거리당 최소 운임을 보장해서 그거보다 낮은 운임을 지불하는 이제 화주들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고요. 이게 일몰제로 곧 끝나게 되는데 이걸 지속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앞으로 철강제 운송 차량이라든가 자동차, 위험물, 곡물 사료, 택배까지도 네.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 이 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신차를 구매한 시민들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네, 워낙 여러 가지 품목들이 다 이제 피해가 있지만 특히 이제 신차 구매, 차를 새로 구매했다. 그럼 여러분 길 가시다가 혹시 카캐리어라는 네. 특수 차량 보시죠? 네. 네네. 뭐 수입차도 있고 국산차도 있고 여러 대가 실려 있으면 운전하고 가다가 와, 새 차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이 출하장까지 와서 결국은 신차를 구매한 사람이 차를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공장에서 출하장까지 어떻게 가느냐. 로드 탁송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거 뭐냐면 운전자가 개별 차량을 운전해서 출하장까지 가면 출하장에서 결국 이제 손님이 가서 직접 찾아오는 건데 네. 손님이 신차를 구매했어요. 로드 탁송으로 왔어요. 시동을 딱 거니까
적어도 수십 킬로에서 그렇지. 많게는 100킬로까지가 찍혀 있으니까 네. 신차 맞아? 이렇게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생산지에서 느낌이에요. 오니까. 네. 근데 이 로드 탁송 전 안 할래요. 나중에 언제든 카캐리어로 주세요. 그 문제는 하세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네. 차를 좀 빨리 받고 싶은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로드 탁송을 선택한다든가 지금 이런 불편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로드 탁송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훨씬 심각하죠. 네. 이건 아주 이제 절박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휘발유는 한 8일분, 경유는 11분. 이것도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인데요.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 지금 오피넷을 보니까 네. 한 26곳 정도는 이미 품절. 네. 가면 기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조만간 다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일 탱크롤이 유조차들이 주유소마다 결국 돌면서 거의 매일 주유를 해줘야 되는데 기름 비축량들이 재고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위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유조차가 한 5대 네.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수협이 보유하고 있는 유조차가 한 13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이것은 거의 뭐 언발의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참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벌써 3번이나 오른 도시가스비 폭탄.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보고 들으셨을 거예요. 도시가스가 올라도 왜 이렇게 올랐나? 지금 이제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뭐 평소 한 2,000원 매월 쓰던 평균적으로 쓰던 사람이 한 11,000원 나왔다. 이거 5배잖아요. 네. 그리고 한 7,000원 온수만 쓰던 사람인데 3만 원 후반대가 나오더라. 그리고 나는 한 10,000원 쓰던 사람인데 뭐 한 2만 원 넘게 나왔다. 그 적게는 2~3배에서 많게는 한 5배까지.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인증하는 이제 청구서 인증샷들이 사진으로도 돌고 글로도 올라오고 하면서 현재 난리난 도시가스비 사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네요. 5배까지 지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면 진짜 부담을 느낄만 하거든요. 그럼요. 네. 2배만 올라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가 원인 진단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천연 액화가스, 특히 유럽 전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원산지가 러시아인데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는 거꾸로 우리는 가스 안 보내. 지금 그래가지고 이 유럽의 가스가 굉장히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중동에서 된 LNG들이 우리나라로 올 것들도 유럽으로 먼저 돌리고 우리는 후순위로 받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추워졌잖아요. 네. 올 겨울 에너지 파동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국제 공급망의 차질 문제라든가 우리도 다 에너지원을 수입해서 쓰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는데 올해만 3차례 올랐다. 이건 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1개월 동안 가스비가 안 오르다가요. 한 65원대, 1메가칼로리당 65원대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4월에 이게 풀리면서 약 67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7월에 이게 풀리면서 이게 74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제 10월에 오르면서 한 89원 후반대라 약 90원이 되거든요. 근데 한두 차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른 전체 폭은요. 올해만 37.8%가 올랐어요. 그럼 40% 올랐다고 치면은 10,000원 내던 사람이 한 14,000원 내는 꼴인데 지금 체감되는 거는 막 2배, 3배, 5배까지 느끼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도 이 에너지 가격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3번이나 올랐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다. 네. 이것도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모녀의 전세 사기 추가 기소. 사기예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정말 전세금을 가로채서 많은 사람을 울렸는데 이게 어제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사건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규모가 너무 커요.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355명, 피해 금액은 795억 원. 이 정도를 세모녀가 어떻게 사기를 쳤다는 걸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매매가라든가 또는 이제 이 분양 그리고 또 이제 전세가 이 갭투자, 갭투기를 이용해서 전세금을 가로챈 사건인데요. 굉장히 이제 이 다발적으로 여러 차례 또 오랜 기간 벌어졌던 것이죠. 네. 처음에는 수사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게 한 50여 명 정도 피해자의 한 110억 원 정도. 이것만 해도 커요. 그런데 수사를 더 파보니까
30여 명 피해자가 더 나오고 그리고 뭐 200억 이상의 또 추가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수사는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네. 피해자가 계속 나오니까. 결국은 전체 피해 규모가 어제 최종 발표된 것이 355명의 피해자, 795억 원의 피해액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산정이 되면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정말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이런 사건으로 서민들 정말 눈물 많이 흘렸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촘촘히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전세값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네네.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예,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요거 잘 보시면 혼자 이 일을 벌일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양 대행업자 4명, 네. 그리고 빌라를 이제 샀는데 또 딸의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딸 2명 추가 병합 기소됐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갱년기 증상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드신다고 합니다. 뭐 잠을 못 이루는 네. 건 물론이고요. 뭐 피부 트러블도 있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나이가 좀 어려서 갱년기 생각할 땐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을 자꾸 보게 되면 나는 어떨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잠 안 올 때 그 따끈하게 뜨거운 거 말고 네. 따끈하게 우유 데펴서 드시고 이러면 좀 오. 도움이 될 텐데 지금이라도 좀 조금씩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우유가 갱년기에 혹시 네. 도움을 주는 건가요? 잠시 후에 이제 만나볼 사례자분인데요. 갱년기가 굉장히 증상이 심했대요. 근데 우유로 이걸 이겨냈다고 그럽니다. 우유가 어떻게 갱년기 여성에게 도움이 됐는지 화면 한번 보시죠. 40대 중반 이후 여성들에게 찾아오는 갱년기. 이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며 면역력 저하, 우울감 등 다양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지만 오늘 만난 주인공 승아 씨는 갱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트에다가 건가류 넣어가지고 이제 아침에 먹는 식사. 바쁜 아침이지만 매일 시간을 내 간단하게라도 유제품이 포함된 식사를 챙긴다는 승아 씨인데요. 아침 식사 이후 빼놓지 않는 일과도 있습니다. 매일 집 주변을 30분 이상 산책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가 운동하는 코스예요. 아파트 한 3바퀴 정도 매일 운동해요. 그녀가 이렇게 철저하게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업다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기분이 좋다가 나쁘다가 하면서 등에서부터 불덩이가 올라와요. 확 올라오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러는데 그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갱년기 증상이더라고요. 50대 들어 갑자기 찾아온 갱년기. 발열감, 우울증, 식욕감퇴 등 다양한 증상들이 그녀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래서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간단한 것부터 바꿔나가기로 결심했다는데요. 먹는 것부터 건강하게 챙기기로 한 승아 씨. 그녀가 매일 찾는 식재료는 바로 우유입니다. 저 같은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단백질이랑 칼슘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중에 이제 우유가 칼슘 많다고 하니까 우유를 이용한 걸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어요. 그래서 승아 씨가 선택한 메뉴는 프렌치 토스트. 달걀과 우유로 단백질 보충에 나섰는데요. 승아 씨 말대로 우유는 과연 갱년기 극복에 효과적인 식품일까요? 한 연구팀은 폐경 여성은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는 칼슘, 또 피부, 눈 건강을 돕는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고 칼슘과 리보플라빈이 풍부한 우유를 즐겨 마시는 것은 폐경 여성의 영양소 보충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렌치 토스트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승아 씨. 달걀찜에도 빼놓지 않고 우유를 넣는데요.
만드는 것이 간단하고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라 혼자 식사를 할 때 자주 먹게 된다고 합니다. 승아 씨의 현명한 갱년기 극복을 위한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단촐한 재료지만 영양만큼은 듬뿍이라는데요.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몸이 처지고 힘들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우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먹었을 때보다는 몸이 좀 좋아지는 거, 면역력이 좀 나아지는 거, 그런 게 제가 먹다 보니까 느껴져요. 이렇듯 남다른 승아 씨의 우유 사랑. 휴식을 취할 때도 커피 대신 우유를 찾는데요. 그런 그녀가 우유를 고를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국산 우유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입 우유보다는 신선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꼭 이 마크를 제가 확인을 하고 우유를 사고 있어요. 수많은 우유 중 꼭 국산 우유만을 고집한다는 승아 씨.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산 우유는 살균 처리 방법과 또 체세포수, 세균수를 기록해야 하는 반면에 수입산 멸균 우유는 대부분 살균 처리 방법을 표기할 뿐이고요. 체세포수와 세균수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또 국내 우유는 세균수 1A 또 체세포 1등급 원유를 사용을 해서 제품에 표기를 하지만 수입산 멸균 우유는 원유 등급을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또 안정성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섭취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우유를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섭취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유를 조금 더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노고은입니다. 우유와 관련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 중인 노고은 셰프. 네, 요즘 겨울철이라 또 쌀쌀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닭다리살 우유 조림과 밤 라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닭다리살 우유 조림. 우선은 재료를 손질을 할게요. 그냥 송송송송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닭다리살 정육을 준비를 했는데요. 뼈가 이렇게 있는 것들은 익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가지고 살짝 데쳤다가 사용을 할 거예요. 우유를 부어서 오븐에서 10분 정도 재워줄 건데 그 육류에 그 트리메티라민이라는 그 잡내의 성분이 있어요. 근데 우유의 카제인이 이거를 흡착시켜가지고 잡내가 잡아져요. 연육작용도 살짝 하면서. 손질한 닭다리살은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쳐 살짝 익혀주는데요. 방금 전에 데쳐놨던 닭다리 살을 넣어주세요. 80% 이상 고기가 다 익었다 하면은 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 버터라든지 치즈를 넣어서 풍미를 더 올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닭다리살 우유 조림. 우리 아이 영양식에도 또 손님 대접 음식으로도 안성맞춤이겠죠? 이번에는 우유를 활용한 디저트, 밤 라떼입니다. 잘 쪄진 밤을 넣어주세요. 우유를 부어주세요. 지금 저희는 밤을 넣어가지고 밤 라떼를 만들지만 찐고구마를 넣어주시면 고구마 라떼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지 않으셔도 되는 홍차를 우려서 함께 끓여주시면 또 밀크티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간단한 영양 만점 디저트, 밤 라떼.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한 우유 한상 차림. 추운 겨울, 면역력 관리는 물론 아이들 성장, 갱년기 극복에도 좋은 우유와 함께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랑카랑카. 네, 개그맨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줄 분입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네, 오늘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첫째 주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몇 년도로 갈까요? 오. 1506년 음력 11월 6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주 전부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의 역사를 이번 주의 역사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2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골랐는데요. 오늘은 먼저 11월 29일 음력 11월 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폭군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연산군. 바로 연산군이요. 네, 외국은 폭군하면. 네로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네로에 필적하는 한국의 연산군이 있죠. 네. 그런데 1506년 11월 6일이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이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아, 일찍 갔구나. 많은 분들이 이 연산군이 왕위에서 쫓겨난 것까지는 아시는데 네.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하는 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연산군이 어떤 왕이었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연산군은 조선의 10대 국왕이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 10대 국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종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게다가 적장자였어요. 아무런 잡음 없이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한 예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연산군은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네, 아버지 성종이 워낙 태평성대의 군주였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불과 12년 만에 그 기대를 모두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악행을 다 저질러요. 자, 연산군의 이 악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교과서에서도 외우잖아요. 갑자사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갑자사화. 네, 150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전에 뭐 연산군이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간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늘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간신 중에 간신,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의 폐비된 일이 애통하고도 애통합니다. 폐비 윤씨 사건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성종의 후궁이었던 정 씨와 엄 씨가 이 어머니를 모함해서 폐비에 이르게 했다고 고자질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부터 연산군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면 연산군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어머니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 거 정도만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자료를 다 보게 되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이 폐비된 윤씨 어머니를 복권시키겠다고 막 나섰는데 신하들이 다 반대해요. 그거는 선왕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산군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신하들한테 어떤 악감정이 생긴 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다니 언젠가 내가 손을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임사홍의 이 고자질이 빌미가 돼서 커다란 사건이 벌어져요. 그 정말로 폐비 윤씨 사건에 연루되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1차 숙청 대상은 그때 얘기 들었던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 정씨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엄씨, 정씨는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니까 어찌 보면 연산군에게는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궁궐에다 묶어놓고 연산군이 직접 매질을 합니다. 왕이 직접 매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정 씨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에게는 이복 동생이잖아요. 이항, 이봉 이 두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어머니를 때리라고 해요. 그런데 이항은 누군지 모르고 자기가 이제 겁이 나니까 매질을 해요. 그런데 이봉은 어머니인 걸 알고 차마 때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다른 사람을 시켜서 엄씨 정씨를 때리게 해서 결국 죽이게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죽인 다음에 그 더한 일이 있는데
아침에 방송에서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무엇이나 다 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1차 목표를 그렇게 제거를 했으면 그다음부터 뒤로 쭉 이제 막 갔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처벌당한 사람이 무려 230명이 넘습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이 120명이 넘습니다. 이 사건 전에 죽은 사람은 관을 열어서 또 죽여요. 구관 참시를 하는 거죠. 정말 무자비한 숙청이 몇 달 동안 계속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산군은 본래 안 그랬는데 어머니의 이 억울한 죽음 때문에 성정이 삐뚤어지게 됐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연산군의 이 행동은 그렇게 동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머니의 복수라고 하기에는 그 선을 넘었죠. 너무 잔인했고 주변에 연산군을 말리거나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너무 무서웠어요. 연산군한테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이 되자마자 10대 말인데요. 이때부터 매일 놀고 술 마시고 사냥 다니고 해가지고 신하들하고 사사건건 부딪혀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된다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이 간언하는 신하들을 전부 내치고 또 잔인하게 처벌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를 하는데 이것이 갑자사화 이후에 더 타락하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이 이때 만들어지는 건데 흥청이라는 게 뭐냐면 연산군이 조직한 기생 집단입니다. 채용사라고 하는 관리를 전국에 파견해서 예쁜 기생들을 서울로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흥청을 조직하는데 그 수가 9,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의자왕의 삼천궁녀는 저리 가라 해요. 우리 아는 장녹수라고 아시죠? 네. 흥청 출신입니다. 흥청이 됐다가 후궁이 됐다가 국정농단까지 해요. 이런 일까지 벌어지죠. 백성들이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우리 왕이 저렇게 흥청들과 저렇게 매일 놀다가 나라가 망하겠어 해서 만들어진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지금도 이 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흥청망청이라는 거는 노래 가사에도 나올 정도로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아무튼 연산군이 지금까지도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신하들이 이렇게 지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왕을 가만히 뒀을까요? 네, 12년 동안을 참다가 결국 폭발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종반정 1506년 9월 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반정 이후에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바로 처형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왕은 살았지만 왕과 함께 그 흥청망청했던 그 흥청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장녹수 같은 몇몇 사람은 길거리에서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시신에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당시 분노가 찬 거죠. 원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임사원 같은 사람 처형하고 이 연산군과 같이 그런 그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다 처벌하고 그런데 부인 신 씨는 죽이지 않고 골 밖으로 내쫓았고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연산군의 아들. 이 연산군의 아들은 후환이 두렵다 해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연산군은 이제 교동도로 유배가 되는데 위리안치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가시나무로 담장을 두르고 그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형벌입니다. 여기에서 2달 동안 살다가 역병에 걸려요. 급성 전염병 이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을 때 다른 말은 없었고 다만 부인 신 씨를 보고 싶다. 이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흥청이라는 조직에 9,000명이 있었는데 마지막 결국은, 말은 부인 신 씨가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폭군의 마지막은 역시 쓸쓸했네요. 네, 그런데 그 말조차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연산군은 상상 이상의 사람입니다. 네, 조선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나라예요. 그래서 태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듭니다.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왕 때 무슨 법 만들고 이거를 100년 동안 한 나라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정치를 할까 이 고민을 했는데 이 100년의 노력을 연산군 12년 동안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리라는 속담이 있지만 공든탑도 무너진다라는 새로운 속담을 만든 왕이 연산군이에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에 빠지고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자, 나라를 이끌어야 될 한 사람의 국왕이 타락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2월 첫째 주 역사 속 다음 연도로 가보겠습니다. 1520년 11월 28일입니다. 음력 표시가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인가? 네, 서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우리 연산군 얘기했는데요. 이게 네. 16세기 초잖아요. 네네. 이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유럽에서. 유럽은 오. 그때 막 이렇게 뭐 배 타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이럴 때 아니었습니까? 탐험하고 막 이럴 때. 그렇습니다. 네. 탐험의 시대, 대항해 시대. 네, 15세기 말부터 16세기까지가 대항해 시대죠. 이때 유럽은 항해술이 발달하고 세계 지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죠. 그러는 가운데 1520년 11월 28일은 세계 최초로 지구 일주를 한 탐험가 마젤란이 아시죠? 마젤란이 태평양을 발견한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게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 대항해 시대 때문에 어떤 그 세계사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 역사의 중심은 지중해였어요. 그런데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대서양, 태평양 쪽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선두에 섰던 것이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에요. 네. 자, 시작은 스페인이 합니다. 콜럼부스 아시죠? 예. 네, 이 콜럼부스를 지원한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네. 그래서 콜럼부스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다가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죠. 네. 콜럼부스는 죽을 때까지도 이게 신대륙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인도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콜럼부스가 성공하면서 남아메리카는 스페인 차지가 돼버립니다. 네. 포르투갈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쟁하던 포르투갈은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 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동쪽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동쪽 항로를 개척하는데요. 동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끝까지 내려가면 어디선가 좌회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내려가다가 아프리카 끝에서 바다가 열리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에 가는데 네. 성공합니다. 바스쿠다가마라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걸 통해서 자, 우리가 인도에 갔다. 그러면 콜럼부스가 발견한 아메리카하고 인도는 다른 거네? 이 다음에 생기는 의문은 이 인도와 아메리카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때 나타난 게 바로 마젤란이죠. 네, 마젤란입니다. 마젤란이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젤란은 본래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포르투갈 왕실에서는 마젤란을 좀 사기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스페인에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하. 1519년에 배를 끌고 자 이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자, 바스코다가마가 아프리카 끝을 돈 것처럼 나는 저 아메리카 끝을 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과연 어디에선가 아주 해협을 지나니까 넓은 광활한 바다가 펼쳐진 거예요. 네네. 자, 이 바다가 뭐였을까요? 이게 바로 네. 맞아요. 네, 태평양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 바다에 도달한 마젤란은 이 넓은 바다가 그렇게 잔잔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바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퍼시픽 오션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은 거고 요걸 마테오 리찌가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잖아요. 한자로 번역해서 태평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태평양을 거쳐서 필리핀까지 오는데 성공합니다. 네, 태평양을 찾은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나아간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결국 필리핀을 발견하고. 네, 본래 목표가 인도였거든요. 네. 인도까지 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젤란은 여기에서 원주민에게 희생을 당해요. 그 대신 그 부하들이 배를 끌고 다시 인도양을 거쳐서 바스쿠다가마의 그 항로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본국에 도착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러면서 세계 일주가
완성된 거죠. 네. 그리고 이 탐험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이 직접 증명이 됩니다. 근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미지의 세계로 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가는 거잖아. 대단한 거죠. 그런 용기가 대단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흥청망청하고 있었으니 야, 참 답답합니다. 자, 12월 첫째 주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 마젤란 때문에 조선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게 돼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네네. 1975년 12월 1일로 가네요. 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75년 12월 1일은 국내 첫 자동차 포니가 출시된 날입니다. 포니 아세요? 차. 저희 집의 첫 차도 폰이었는데. 저는 정말요? 포니2까지 기억을 해요. 포니2까지. 예. 네네. 그 조랑말. 네. 차에 그 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포니가 생산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자체 브랜드가 없었어요. 1967년에 현대자동차가 설립이 됐지만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사실은 부품을 생산 조립하는 요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포드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포드에서는 한국의 값싼 인건비 이걸 노리고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던 거죠. 자, 이 그때 생산된 포드의 차 코티나라는 차인데 혹시 네네. 저 차 기억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1968년부터 생산된 차고요. 저 코티나의 후속이 뉴 코티나 그다음에 마크 4, 마크 5 이게 저 코티나의 연속된 모델들입니다. 자, 저거를 이제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네. 현대차에서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체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1974년에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계가 다 웃었어요. 네. 2만 개나 되는 부품을 어떻게 생산하겠다는 거야. 한국이 네네. 그걸 어떻게 해. 이랬는데 정말 해냈습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포니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2번째로 자체 브랜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기억나네. 폰이 초창기 폰이에요. 저 때만 해도 저 택시가 거의 저 차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참 대단해. 우리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국산 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1976년에 무려 10,000대가 판매가 돼요. 와. 국내 시장의 40%를 포니가 장악합니다. 가격이 228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때 물가로 228만 원이면 우리 소득이 한 40배 그 이후로 늘었으니까 그때 대기업 지금으로 하면 네. 월급이 한 10몇만 원이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으로 저때 관용차들도 치면, 폰이었어요. 맞아요. 네.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고가의 비싼 차죠. 당시 포니 광고가 있어요. 한번 네네. 보시죠. 포니는 이제 세계의 차가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아름다운 외국 사람을 스타일과 썼네요.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포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의 거리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로 뻗어가는 우리 국력의 상징이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전 국민의 열의를 선언이 그대로 좋고요.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경제적이고 우수한 성능의 자동차 생산과 수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진짜 전 국민이 응원하는 차였을 것 같아요. 와. 야, 국회 되면 국회 다짐합니다, 웃긴데. 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게 광고인데요. 놀랍게도 저 광고대로 됐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네. 포니는 수출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1976년 6월에 에콰도르에 6대를 수출하는데 이것이 현재 자동차 수출 강국 대한민국의 첫 걸음입니다. 자, 6대 수출하고 그다음에 중동, 중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도 수출을 해요. 당시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인 국산 승용차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이제 있습니다. 배에 실는 거네요. 11월 한 달 동안 중동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 262대 포니 승용차를 수출한 현대자동차는 이미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많이 수출해서 모두 700대를 해외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아, 제 역사의 시작인 거죠. 대한 니우스네. 네네. 지금이야 뭐 수출 많이 하는데 저때 이제 저게 초창기잖아요. 네. 뭔가 가슴이 약간 뭉클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변두리였잖아요. 네. 본고장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까지 들어갑니다. 1986년에 어허. 포니 엑셀이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합니다. 우와. 1년 동안 무려 20만 대를 팔아요. 와. 그래서 이 성공이 그 이후 국내의 다른 브랜드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교두보가 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자동차 하면 세계 수준이죠. 그죠. 앞으로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으로 더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폰이 6명이 타고 남한산성에 닭백숙 먹으러 갔었어요. 그래도 행복해하는 시절이죠. 아, 너무 좋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몇 년도로 갈까요? 1987년 11월 29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전날 대한항공 858기가 폭파됐습니다. 그때요. 네, 정말 사망자가 무려 115명에 달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네네. 저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때 그 중동 지역에 파견됐던 노동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비행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그다드를 출발해서 아부다비를 거치고 방콕을 거쳐서 김포까지 네. 공항으로 오는 이런 비행기였는데 바그다드에서 두 사람이 탑승한 사진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네. 두 사람이 탑승해서 라디오 모양의 폭탄, 술병에 액체 폭탄 이거를 선반에 두고 아부다비에서 내려요. 비행기는 그냥 출발을 했고 버마 상공에 도착했을 때 폭발을 한 거예요. 아, 굉장히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네. 이 끔찍한 일을 벌였던 범인들 사건 이틀 만에 검거가 됐죠. 잡혔습니다. 일본 사람 부녀로 위장했던 김현희와 김승일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데 일본말을 아주 잘하는 두 사람이 아부다비, 바그다드 이런 도시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검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월 1일 날 바레인 공항에서 두 사람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신문 도중에 남자 김승일은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해요. 그리고 여성 김현희는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미수에 그쳐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담은 영화가 있는데요. 네네. 한번 보시죠. 네. I said, give me that bag. She said, give her that bag. Give me those cigarettes. Give me those cigarettes. 저때구나. Give me cigarettes. 근데 말려서 막 삼키지 못했나 보네. 저희는 저때 이름을 저 초등학교 때 마유미로 알고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마유미라고 알려져 있었죠. 자, 수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일본인 행세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 사람 행세를 하다가 결국 이제 북한 공작원인 걸 실토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그 해에 있었어요. 네. 그 하루 전날 김현희가 한국으로 입국을 합니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요. 입에다 재갈을 물고 비행기 트랩에서 맞아요. 내려오는 네네. 그 사진이요. 오. 네, 저런 일이 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아마 그 다음에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큰 일을 벌인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혀져 있죠. 네. 다시 기자회견 장면이 오죠. 네네. 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게 죄를 졌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100번 죽으면 마땅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북한이 전 세계 규탄을 받으면서 테러국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방금 이야기를 네, 그 올림픽을 부분인 거죠. 방해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곧 사면을 받습니다. 네네. 당시 노태우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해서 사형을 이제 안 하게 됐던 건데요. 어쨌거나 이 폭파 사건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연산군 칼기 폭파 이런 이야기 들었으니까 이제 귀를 좀 정화해야 되겠죠. 네. 아침에 좋은 음악 들으면 하루 종일 그 음악이 귀 속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네. 오늘 1811년 11월 28일은 베토벤의 최고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초연된 날입니다. 네, 황제의 3악장 첫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음악을 들으면서 뭐 재기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음악이 힘이 나는 음악이라는 거죠. 네. 네, 오늘의 역사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이보은의 4개 식탁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전복 가지고 그 귀한 전복으로 장조림을 해주시네요. 네, 귀하니까 이게 네. 좀 오래 두고 먹으면 참 좋잖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소고기 장조림, 돼지고기 장조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두고 먹는 장조림의 세 번째, 네네. 바로 전복 장조림입니다. 이 전복살이 굉장히 쫀득쫀득하니까 고추기름과 같이 만나면 정말 풍미가 있어서 맛있는데요. 오늘 전복 장조림을 이용한 청경채 전복찜까지 알려드릴 야. 테니까 정말 쉽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간장으로는 장조림이나 이 장을 먹어봤는데 네. 지금 고추기름이 들어가니까 네. 또 새로운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작을 먼저 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전복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전복은 여기 보시면 전복이 여기 지금 살아 있어요. 아침에 네, 움직이네요. 갖고 와서 살아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전복이요. 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복 맛이 좀 다르거든요. 네. 이거 보이시죠? 움직여. 네, 예. 막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데 어떻게 씻냐 하면 요게 지금 주변이 바다 이끼예요. 아, 까만 게요? 네, 요 바다 이끼를 말끔하게 닦아내야 모든 전복의 비린 맛은 요 바다 이끼에서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하얗게 되도록 이렇게 그러네요. 다 닦아주세요. 근데 이거 씻을 때 어떤 네. 사람 뭐 소금을 좀 묻혀서 씻으면 잘 씻긴다 그러는데 뭐 안 그러나요? 아, 그렇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네네. 솔만 준비하셔서 요 폐각 주변이랑 요 살집 주변을 이렇게 말끔하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이거를 혹시 되고요. 제거를 안 하면 좀 맛이 다를까요, 선생님? 요거 제거 안 하면 비린맛이 비린내. 나요. 비린내가 많이 올라오니까 네네. 이걸 꼭 제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계속 씻어가면서 이렇게 말끔해졌죠. 네. 아까보다 훨씬 하얘지네요. 하얘졌죠. 네네. 예, 말끔하게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전복을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잖아요. 네네. 깨끗하게 씻어놓은 전복을 요거를 이제 살만 발라내야 되겠죠. 네. 이거 보시면요, 요 전복이 요쪽은 약간 두껍고 요쪽은 약간 얇아요. 얇은 쪽. 예, 요쪽에다가 숟가락을 딱 대고 저거 잘해야 되는데. 딱 드러내면 네. 이렇게 딱 드러내면 내장까지 딱 들리네요. 네, 다 들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전복 살집만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요 내장 부분은 이렇게 도려내세요.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요걸 안 써요. 근데 이거 뭐 따로 요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거요. 요거 개우시라 그래갖고 전복장을 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죽 끓여도 요거 죽 끓일 때 죽 요거 맛있죠. 터트려가지고 네. 다져갖고 넣기도 하죠. 근데 전복 손질은 요게 끝난 게 아니고요.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네. 요 이빨을 말끔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아, 전복은 진짜 손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손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네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복 손질이 다 끝났으니까 요거를 알맞게 우리가 장조림 먹을 때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2등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칼집은 뭐 따로 안 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요거는 칼집 안 내요. 왜냐하면 장조림은 간이 조금 다른 거보다는 조금 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칼집은 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익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네. 썰어주세요. 네. 이것도 이렇게 썰고요. 네. 아, 전복 진짜 맛있죠. 회로 먹어도 맛있고. 저건 예전에는 정말 귀했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양식이 많이 양식이 나오니까.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전복을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자, 이거 좀 갈아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채소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 전복하고 장조림을 만들 때 궁합이 잘 맞는 채소가 있어요. 바로 무예요. 아, 무가. 네. 요즘 무 왜냐하면 네. 겨울무가 단맛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 단맛이 많이 나는 겨울무를 넣고 전복 장조림을 하게 되면 전복의 맛이 굉장히 감칠맛이 확 올라오면서도 우리가 굳이 설탕 같은 걸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달달한 맛 때문에 국물까지 아주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 무도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네. 하면 우리가 집어먹기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무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전복의 맛을 더 달콤하게 만들려면 바로 요 대파. 대파요.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1.5cm가량 또는 2cm가량으로 이렇게 토막을 내주시면 좋아요. 흰색 부분이 좀 많네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네. 너무 초록인 그 잎 부분을 하게 되면 안에 점액질 때문에 쓴맛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단맛 나는 부분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꽈리고추는 사실은 이렇게 반 갈라서 먹는 게 좋긴 하나 네네. 전복장조림의 그 맛이 다 스밀려면 이렇게 통째로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만 준비할게요. 선생님, 근데 전복을 좀 네. 좋은 전복을 고르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선생님? 있어요. 네네. 좋은 전복을 고르려면은요, 일단은 요 전복의 살집에 하나도 상처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들어봤을 때 굉장히 묵직한 걸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전복은 살집을 먹는 거기 때문에 살집이 굉장히 두툼해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 폐각 주변으로 이 전복의 폐주가 이렇게 넘어오는 게 좋아요. 약간 커야지만 이게 좋으니까. 네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면 동그랗지 않잖아요. 타원형이잖아요. 네. 요게 3대2 비율로 이렇게 타원형이 잘 되어 비율이 있어야. 있네요. 네, 이렇게 동그란 전복보다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전복이 훨씬 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아주 맛있는 전복 장조림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는데요. 불을 좀 켜놓고요. 네. 여기다가 일단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네네. 고추기름 넣는다고. 네. 그래서 고추기름을 넣어주세요. 요거는 뭐 만드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판하는 고추기름 넣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중국 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그 고추기름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요. 네네. 그리고 다진 청양고추를 좀 넣어주세요. 만약에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청양고추 안 먹는데 하는 경우에는 피망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요거 다진 양파예요. 다진 양파 넣고 아까 제가 무 준비해 놨었죠? 네. 무하고 그리고 향신채가 다 들어가면 좋거든요. 요 대파까지 이렇게 넣고 요걸 다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나 볶아야 돼요, 이거? 요거요. 무가 약간 살캉하게 익었나 싶을 정도로 볶으시면 되는데요. 요 볶다 보면 이 양파와 그다음에 다진 마늘, 청양고추에서 올라오는 향 때문에 네. 무가 훨씬 더 달달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추기름으로 볶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장조림은 하루만 먹고 안 먹지 않잖아요. 네. 보통 만들어 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먹는데 이렇게 고추기름으로 향신채를 볶다 보면은요. 방부 효과가 생겨요. 약간 방부. 매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전복장조림을 일주일 내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무가 조금 익을 정도면 한 10분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요거 한 3, 4분이면 무가 빨리. 거의 익혀져요. 네,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고추기름을 넣은 장조림이어서 좀 네, 기대가 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맛이 좀 상상이 안 가서. 제가 요거 한 3번 해먹고 갖고 나왔는데요. 네. 네.
정말 반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한국과 중국의 어떤 조화가 어울리는 그런 거. 맛인 것 같아요. 네. 전복도 들어가고. 굉장히 색다른 장조림이라 반찬으로 드시기에는 아주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전복하고 가장 친한 식재료가 있어요. 바로 다시마 오리무. 네. 왜냐하면 전복의 먹이가 자연산 다시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마를 넣게 되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볶을 때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주세요. 네. 얼마나 넣냐면 4컵 정도 넣으세요. 오, 4컵. 꽤 많이 들어가네요. 네. 고추기름 때문에 살짝 매워요. 네. 매운 느낌이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근데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쪽으로 좀 네. 치워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뭘 넣냐 하면 바로 요 간장을 넣어주세요. 진간장인가요? 예, 요건 그냥 일반적인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2분의 1컵. 선생님 좀 많이 매우신가 봐요. 이게 뭐 연기랑 같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게 볶을 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맛술이에요. 맛술 2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걸 지금부터 끓여요. 네. 어떻게 끓이냐면 무가 나른하게 익을 정도로 끓이는데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려요. 네. 자, 그래서 요렇게 보세요. 물의 양이 좀 줄어들었네요. 네. 지금은 4컵이었잖아요, 네. 처음엔. 근데 줄어들어서 3컵 정도 분량됐을 때. 그 그리고 정도구나. 이 무가 이거 보세요. 살캉하게 무가 익혀졌어요, 이렇게. 숟가락 하나 잘리네요. 요때 뭘 넣느냐? 우리가 준비한 전복을 넣으셔야 되는데 네. 전복은 너무 오래 졸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넣어요. 무가 더 자랗게 익혀졌을 때 전복 넣고요. 오래 끓이면 저게 질겨지죠. 그렇죠. 전복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꽈리고추를 넣으세요. 아, 향도 좋겠다. 꽈리고추 들어가면. 버터구이 할 때도 살짝 구워야 되죠. 네, 살짝 구워야죠. 오래 구우면 질겨져서. 어제 이렇게 저거 해서 먹었는데 이제 한참 구웠더라고. 조리기만 하면 돼요. 이거 뭐 그렇게 오래 안 절여도 되는 네, 거죠? 요거는 딱 한 3분에서 4분 정도만 끓이면 되는데요. 요거 아주 금방 끓어요. 그리고 이게 맛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향신채를 계속 볶았잖아요. 고추기름에. 네. 그러고 나서 다시마 우린물 넣고 물을 푹 끓였기 때문에 무가 지금 굉장히 달달하죠. 이 국물 맛이요. 굉장히 달달하고 감칠맛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뭘 넣었나요? 아무것도 안 넣었잖아요. 네. 당분을. 안 넣었잖아요. 네. 근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윤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네. 간장만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끓으려고 할 때 네. 바로 물엿을 넣어주세요. 진짜 윤기 날 정도만 딱 넣으시네요. 네. 아, 저거 밥 이렇게 비벼서 먹어도 아유, 너무 맛있죠. 맛있을 것 같아. 그 위에 전복 하나 딱 이렇게 되면 올려가지고. 이제 이 국물로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많이 네. 만들죠. 요거요, 국물 이제 짭조름하잖아요. 근데 잡숴보시면 과히 짜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부 살짝 구워서 요 국물에다가 졸여 드셔도 되고요. 요새 한창 감자 집에서 많이 감자 반찬 해 드시잖아요. 네네. 감자 납작납작하게 썰어가지고 요 국물에다가 졸여 잡수셔도 되고요. 감자조림. 맛있겠다. 요새 양배추들 많이 나오지요. 네. 양배추 굵게 채 썰어서 애호박이랑 같이 요 간장에다 볶아 잡수셔도 되고요. 요게 간장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이 고추기름 양념장 장조림이요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끓고 있습니다. 야, 만능 간장을 또 하나 만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요리를 하면서. 맞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요거 한 1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되거든요. 네네. 우리 철규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 전복 같은 걸로 뭐 잡수세요? 뭐에 잡수세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전복 회로 해가지고 참기름장 찍어서 많이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전복이 요새 양식이라 그닥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네, 네.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이것도 아주 괜찮게 아주 맛있는 반찬으로 만들어지는데 요거 국물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네네. 이거 뭐 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며칠이 든든하겠는데요, 이거. 이거요. 일주일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네. 일주일 되기 전에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갈 것 같지가 않아 이거. 첫날에 다 먹을 것 같아. 요거에다가 제가 무만 먼저 한번 네네. 드려볼게요. 한번 네. 잡숴 보세요. 무 뜨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여기 숟가락 여기 있어요. 네네. 아, 요즘 무가 진짜 달긴 달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야, 겨울 무가 무라서. 잘 익어서 탁 넣는 순간 네. 바로, 예. 요즘에 저 묵국 끓여 먹으니까 오, 맛있더라고. 맞아.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보약이 뭔지 좀 아시겠죠? 네네네. 아, 밥 먹고 싶어. 자, 그랬으면 이제 완성이 다 됐어요. 네네네. 거의 완성이 됐으니까 저는 이 꽈리고추를 너무 누렇게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초록색이 있을 때 담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죠? 네. 요 보세요. 이렇게 야, 무하고 같이. 전복에는 색이 잘 배겨가지고. 그렇죠. 네. 요거 정말 야들야들하게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이야. 드시고 싶죠? 네. 전복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으니까 네. 저기다 메추리알 좀 넣어가지고. 아, 메추리알 넣어도 그렇죠. 괜찮은데요. 근데 요 전복이 싸대요. 네, 이럴 때 많이 넣어가지고 그죠? 해 먹으면은. 아, 이렇게 다 담겼으면 요거에다가 어떻게 양념해 먹냐면요. 고춧가루를 또 넣을 순 없으니까 실고추 있죠. 실고추를 이렇게 데코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요게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잣을 같이 해서 이렇게 아이고. 잡수시면 아니 잣이 요게- 들어가면 또 고급죠. 예쁘다. 요게 네. 또 아주 일품 요리가 네. 만들어지죠. 그렇죠. 어떠세요? 아 맛있어 보입니다. 고기도 좋고. 맛있어 보이죠? 네. 또 있어. 예. 그러면 아까 그러면 요거 남은 국물이랑 요런 거 갖고 뭐 다른 거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오. 청경채 넣고 중화찜을 만들 건데요. 요게 약간 중국풍인가 중화풍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요거는 그냥 뭐 고춧가루 넣으면 그냥 우리식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네. 또 별미로 잡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 청경채. 청경채 준비하세요. 청경채 준비해서 앞부분 뿌리 부분 이렇게 좀 잘라내고요. 네. 그다음에 요 벌려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세요. 네. 왜냐하면 요 안쪽까지 이렇게 다 잎을 하나씩 뗄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요거를 세로로. 이렇게 4등분 정도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작은 보이시죠? 거는 한 2등분 정도 네, 해도 작은 될까요? 거는 한 2등분 정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전복하고 무하고 꽈리고추만 이렇게 따로 준비해 놨어요. 네. 이게 지금 건지거든요. 요걸 한번 볶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한번 볶을게요. 아, 국물은 일단 지금은 안 하나요, 그러면? 국물이요? 국물도 준비하면 되죠. 네. 자, 일단 식용유를 먼저 두르고요. 식용유는 한 2큰술 정도 먼저 둘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양파, 채 썬 거를 먼저 넣고요. 네. 딱 이제 중국 요리라는 게 딱 느껴져요. 네. 청경채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양파채. 청경채를 넣고 요거를 볶아주세요. 이것도 아주 별미일 것 같아요. 네, 요거 아주 별미예요. 어느 정도 볶느냐 하면 약간 양파가 나른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세요. 네. 중국 요리에 청경채가 참 많이 들어가죠? 네, 이 청경채는 우리가 싱싱할 때 쌈으로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볶으셔도 되고요. 양파에 약간 나른한 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볶고요. 네. 중국 요리가 고기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채소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엄청 많이 오. 들어가요. 이렇게 화력이 좀 세면 훨씬 더 맛있게 이렇게 될 중국 텐데 요리는 불맛이라고 그러죠. 네, 좀 화력이 세지 않아서 벌써 진짜 그래도 주변까지 지금 뜨거워지겠다. 익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게 금방 청경채가요 너무 나른하게 돼도 이게 물컹거려서 맛이 없어요. 네. 살캉살캉해야 맛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요거 넣으시면 돼요. 제일 어려운 게 적절한 거. 그냥 물이죠, 이건? 예, 요거 그냥 일반적인 물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인 물 넣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요 국물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네. 요거 네. 국물. 요거 국물 준비한 거 넣으세요. 이렇게 끼얹어서. 2국자 정도. 예, 한 들어가나요? 7큰술 정도 넣으시면 딱 적당할 거예요.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아무것도 간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간장만 조금 넣으세요. 간장. 네. 그래서 요걸 이제 한 소끔 끓여요. 한 소끔 끓이는데 요거 끓일 때 그냥 끓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준비한 요거 전복하고 전복건지. 예. 꽈리고추하고 무도 같이 넣고 네네. 한번 볶으세요. 왜냐하면 계속 맛있다고 요 전복 장조림만 이렇게 주면 사실 살짝 실증 나잖아요. 네.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거든요. 자, 이렇게 볶아주세요.
뭐 이미 간이 다 배어 있어서 네, 일단 다른 것도 전복이랑 아니고. 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 뭘 하냐면 여러분들 요거 아세요? 요거 뭐냐면 바로 녹말가루예요. 녹말가루. 녹말가루를 우리가 중화풍으로 먹을 거면 살짝 였다가 조금 든득하게 이거 맞아요. 만들어주는 그게 게 맛있죠. 좋잖아요. 그래서 녹말가루 한 큰술에 물 2큰술을 넣고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렇게 끼얹어줘요. 녹말가루 제일 마지막에 넣네요. 네,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지 이게 걸쭉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녹말가루 넣었으니까 좀 고소하게 잡수시라고 참기름도 이렇게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살짝 간맞춤하게 소금으로 조금만 간을 해주세요. 한 2꼬집 정도. 네네. 센 불에서 볶다 보면 어때요? 국물이 아까 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죠. 네. 줄어들었죠. 네네. 네. 요게 이제 다 된 거예요. 요거 잡수시면 돼요. 이제 맛있죠?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통깨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마지막에 통깨를 탁. 보기도 좋고 아우.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네. 네. 요거 제가 일부러 청경채 요거 볶음은 청경채 찜은 뜨겁게 잡수셔야 좋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시식할 때 안 드렸어요. 진짜 금방 된다. 이거 완전 이게- 금방 되잖아요. 녹말 그게 들어가는 순간 지금 약간 걸쭉하게 그렇죠. 바뀌었네요. 완전 벌써. 걸쭉해졌죠. 네. 야, 이 궁금한 전복장부터. 그러니까요. 네. 무하고 전복하고 청경채하고 같이 이렇게. 아, 이게 고추기름하고 이게 어우러지고. 너무 어우러지니까 좋지 않아요? 네. 와. 여기 고추가 포인트로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건 내 맛이야. 이게 딱 나오네. 맞아요. 아, 이거 살짝 매콤한 게 너무 좋은데요? 네. 파리고추 향도 나면서 와, 이게 진짜 맛있다. 야, 밥 반찬으로 그만 완전 그만. 완전 이쪽에다 네. 기존의 이만한 전복장하고 게 없어. 달라요. 네. 보통 우리가 흔한 그냥 간장으로 된 전복장만 먹어봤는데 네. 야, 다르죠? 이거는 감칠맛부터 해서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야, 이 무 국물 좋다. 맛 어떠세요? 국물 맛? 무 좋고 국물 아주 뭐. 제가 아까 먹어보니까 국물은 만능 요리의 기본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뭐든 만들겠어. 진짜 계속 들어가서 이거 일주일 먹겠는데요. 그러면 오늘 만들어서 내일까지 잡수시고요. 국물 남으면 이렇게 청경채 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완전 녹아요? 먹고 전복이 야들야들하니까. 전복을 근데 이렇게 불에다가 했는데도 네. 시간만 적절히 지키면 그쵸. 그 야들하게 먹을 수도 네, 있네요. 짜지 오. 않고 그래서 맛있는데 이 전복 같은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 한번 불맛만 좀 입히고 한 2, 3분 정도만 졸여주시면 아주 맛있게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야, 청경채 찜 너무 좋아. 맛있어요? 딱 이재용 아나운서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쌀이네. 레시피 보겠습니다. 두고 먹는 장조림 특집 3탄. 오늘의 메뉴는 매콤한 전복 장조림과 청경채 전복찜입니다. 먼저 전복은 이끼를 제거하고 살집만 준비해주세요. 내장을 말끔하게 잘라내서 씻고요. 전복 이빨만 도려내고 사선으로 2등분합니다.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고 무와 대파는 2cm 크기로 썰어주세요.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다진 양파, 청양고추, 마늘과 맛술, 무, 대파를 볶습니다. 무가 살짝 익혀지면 간장과 물엿을 넣고 다시마 우린 물을 붓고 끓여주세요. 다시마 우린 물이 3컵 정도로 졸면 전복과 꽈리고추를 넣어 3, 4분간 끓입니다. 전복이 익으면 그릇에 담고 잣과 실고추를 올려주면 전복 장조림 완성입니다. 이제 청경채 전복찜도 만들어 볼까요? 청경채는 씻어서 세로로 가르고 양파는 얄팍하게 채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와 청경채를 볶습니다. 여기에 전복 장조림 건지와 국물을 붓고 생수를 넣어 끓여줍니다. 물 녹말과 참기름을 넣어 빠르게 볶아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청경채 전복찜 완성입니다. 입맛 사로잡는 별미 전복 장조림과 청경채 전복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복 장조림, 청경채 전복찜인데, 야, 이렇게 추울 때 이 청경채 전복찜은요 네. 제대로 어울리고요. 너무 잘 어울리죠. 이 전복 장조림은 해놓고 계속 드시면 계속 드실 수도 없다.
오늘 내일이면 끝이야. 잘못해 한 끼면 끝이에요. 네. 자, 다음 주는 어떤 요리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정말 색다른 요리인데요. 된장으로 장조림 한번 담아보셨어요? 된장 장조림. 네, 다음 주에는 닭가슴살로 된장 장조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와. 된장 국밥도 있습니다. 오, 날씨에 국밥도 최고죠. 아, 너무 좋네. 네. 아우,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날씨는 나 12월이야 이러는 거 같죠? 네, 오늘 뭐 추위가 절정에 달한다고 하고 저희가 시작할 때 그 박수영 기상캐스터 봤잖아요. 네. 털모자에 장갑까지 그야말로 무장하고 오늘은 외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